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재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송영길이 측에서 돈봉투 첫 재판에서 그 변호사 보통 무슨 측 그러면 변호사 얘기인 거죠? 네, 변호사가 피고인 측, 송영길 측이라고 이제 보도를 하는데요. 예. 피고인 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피고인과 변호사 이렇게 포함된 내용입니다. 아, 피고인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돈봉투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다. 네. 네. 돈봉투 안 줬다라고 부인해도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윤관석 의원 실형 2년 받으셨고, 강래구 전 감사 1년 8개월 받았고요. 이정근 씨도 법정에서 그 관련된 진술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와 같은 상태에서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 네. 그분도 지금 정치자금법 관련된 문제로 계속돼서 조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의 가능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정근 통화 녹취록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계속 다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범위하게 별건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이정근 녹취록이 사용된 것은 이정근 개인의 비리에 대한 수사로부터 시작된 증거 확보인데, 이것을 사용해 갖고 개인 녹취록을 송영길 등등에 대한 이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데 쓰는 것은 이 위법 수집된 증거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위법한 증거 채택이다라는 지금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기반해서 근본적으로 나온 주장으로 보이고요. 알겠어요. 네네. 자, 요 사안과 관련 국한해서 이제 질문드리면, 네네. 돈봉투는 뭐 강래구가 만들어서 또는 이정근이가 만들어서, 네네. 윤관석이가 뭐 300만 원짜리 봉투를 뭐 받거나 만들어서 네네. 윤관석이가 돌렸다. 네. 그런데 송영길이한테 보고는 했겠죠. 예. 사전에 보고하거나 사후에 보고는 했지만 네. 송영길이가 직접 이 봉투를 만지지는 않았다. 네네. 그러면 송영길이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범죄단체, 네. 또 조직폭력 이런 문제와 관련된 네. 법리 발전이 상당히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 네. 다른 국가에서도 사실은 공모관계에 관련돼서 공모 공동 정범이라는, 그러니까 모의 단계에서의 인식과 의사가 있었으면 되지, 네. 직접적인 실행 단계에서의 분담행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실행 의사를 넘어선 직접적 분담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모자로서 전체를 설계한 사람, 네. 이 사람에 대한 의사, 의지, 이 부분을 전혀 처벌할 방법이 없다라고 네. 해서 실제 그 법리는 정립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실제 집행하는 것과 관련돼서 네. 더 이상의 어떤 정지 또는 그런 걸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형태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전혀 없는 상태로 알았다, 잘했다. 알겠어요. 네네. 되게 조폭들이 그 살인을 저지를 때 네. 그때 그 두목이 직접 나서서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교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사할 때 근데 밑에서 먼저 아이고 저거 제가 좀 손 좀 봐줄까요? 그럴 때 하지 마, 안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지 마 안 하고 알아서 해. 네네. 고개를 끄덕끄덕. 네네. 그러면 그게 교사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윤관석 의원도 있고 이성만 의원도 있고 이정근 네. 씨, 강래구 전 감사 이렇게 다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가 움직였다는 측면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보좌관은 사실 측근에서 네. 계속 모든 그 대표 또는 국회의원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따라다니면서 확인하는 자리 아닙니까? 네네. 해당돼서 전달됐을 경로에 대한 명백한 것들이 있다고 보이고, 그 통화 녹취와 관련된 증거 능력 다툼의 문제를 다 정리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돈봉투를 직접 주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익은 누가 다 향유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누구나 다 의심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감사원이 국방연구원 감사를 해서 네. 이재명의 대선 캠프에 군사정보 기밀 유출 정황을 확인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네. 수사 의뢰가 된 건데 네네. 이건 어떤 그 법률에 저촉되는 겁니까? 군사 기밀과 관련된 법령 체계는 이제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네. 첫째로는 이제 군사 기밀 보호법이라는 법 체계가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영업 비밀처럼 군사 기밀로 특정되어 있는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이런 비밀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합니다. 네.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는 기밀 자료들은 대체로 이런 국가 기밀 자체 개념에 포함이 되고요. 네. 이제 1급, 2급, 3급과 같이 이제 특정되지 않은 군사상의 기밀이라는 네. 개념이 있는데 그건 군형법상의 군 기밀 유출죄, 누설죄 이것으로 처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뭐 방산 관련돼서 뭐 KF-21이 네. 뭐 인도네시아와 관련돼서 뭐 유출이 될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다. 네. 그다음에 장보고함 3도면이 대만으로 유출됐고 그게 재판상으로 지금 무죄다 유죄다 지금 다퉈지고 무죄 판결이 일시 나온 상태에 또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방산과 관련돼서 네. 대한민국이 K방산이라고 할 정도로 압도적인 상태에 있는데 기밀 유출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것을 이제 공당에서 사실은 앞장서서 국가 기밀을 유출시키는 형태로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심각한 범죄 행위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심각한 범죄이니까 이제 이게 유죄로 확정되면은 중형이 나오겠네요. 군사 기밀과 관련된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요. 네. 대한민국에서 어떤 국가를 적성 국가로 평가를 했고 어떤 국가와 관련해 어떤 대응 기술 체계를 개발을 했는지를 다 공개하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우방에 들어가도 문제가 심각한데 적국이나 또는 서로 간에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로 들어가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방어 또는 방위 체계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로 TV 토론을 할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박하거든요. 뭐 나토형 무슨 핵공유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Q&A까지 이자들이 만들어줬다는 건데 그러면 통상 이제 정치 관행으로 보면은 TV 토론은 굉장히 중요한 승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승부를 앞두고 또 이재명이가 직접 그 문제를 윤석열 당시 후보를 공격하는데 그걸 상당히 할애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사전에 캠프에서 준비를 해갖고 왔을 때 그 보고서를 후보가 보고 이거 괜찮은데 하고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야 이건 누가 만든 거야? 라고 묻게 돼 있어요. 이게 자기 밑에 비서들이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비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보고서가 딱 왔는데 후보 마음에 들어서 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후보 마음에 들 정도의 보고서는 뭔가 전문가들이 작업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후보는 거의 반사적으로 이건 누가 만든 거야? 칭찬이라도 해주기 위해서 묻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걸 올린 사람들은 당연히 칭찬받을 게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누가 만들었습니다 하고 다 공치사 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가 그 당시 이 Q&A 보고서, Q&A를 준비한 이 보고서를 국방과학연구원에 뭐 누구가 또는 캠프에 누군가가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 공치사 하게 돼 있다니까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알았을 거다. 그런데도 이자가 썼다면 이 이재명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공모 관계로 해서 군사 기밀 유출과 관련된 탐지, 그러니까 이 군사 기밀 관련돼서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공범이 있죠. 군사 기밀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군인이나 군사 관계되는 연구 관계자들, 이제 군사 기밀을 그런 업무상의 기밀을 유출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구조가 있고요. 이와 같은 군사 기밀을 갖고 있는 사람을 탐지, 수집하는 간첩인 거죠 일종의. 탐지 수집하는 행위를 또 별도 처벌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지금 다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한 가지는 유출을 시킨 국방과학연구소 측의 관계자들이 있는 거고 이것을 탐지 수집 그런 게 있냐 나도 좀 알자. 근데 알면 안 되는 지위인 사람이 알게 되는 게 이제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자 해서 보고하고 사용하고 하는 관계를 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 관련된 문제가 항상 민주당 같은 약점 아닙니까? 그러면 국방 관계되는 내용이 팩트가 틀리게 되면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출처가 어디냐? 이거 국방과학연구원에서 얘기가 나온 거니까 정확합니다. 해당돼서 백데이터 다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보고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도 안 하고 사실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탐지 수집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전달되고 그러니까 보통 구조는 사장이 야, 그 정보 좀 파악해 와봐. 또는 밑에 있던 직원이 이런 정보가 있는데 저희가 좀 찾아올까요? 그럼 그거 괜찮겠다. 갖고 오게 되는 게 탐지 수집입니다. 이러면 전부 다 공모로 처벌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게 이제 팩트 확인은 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TV 토론에
이재명이가 윤석열 후보를 공박하는 과정에서 그런 주장을 했는지 네. 그리고 그 주장이 이 국방과학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네. 동원이 돼서 만든 그 자료인지 네. 그리고 그것을 이재명이가 알았는지 예. 알고서 썼는지 예. 진짜 뭐 누가 만들어줬는지도 모르고 썼는지 예. 하여튼 그런 팩트 체크는 좀 필요한데 네네.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게 검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국정원도 사실 군사기밀 관련된 직접 관여를 하고요. 네. 그 방첩사령부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보통 3개 기관이 공통으로 같이 수사를 하게 되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인데 네. 군사 기밀 관련된 것도 대선 토론을 하다 보면 공개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군사 기밀이라는 것은 사실은 급제를 두고 보호하는 이유는 사실은 국민이 모두가 다 알아서는 위험한 상황이 오히려 국민에게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군사 기밀로 보호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네. 대선 토론 과정에서 공개됐다는 것만 가지고 군사 기밀 보호법상의 어떤 면책이 주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피고인 이재명이가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같은 사건의 공범격인 또 다른 피고인 유동규가 예. 이재명 피고를 내가 잡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죠? 예, 저도 그걸 보고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공범 관계입니까? 공범 관계였죠. 공범 관계였고 현재 피고인을 공동 피고인이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예. 공범 관계에 있던 공동 피고인. 이렇게 이제 보통은 네. 지금은 입장이 달라졌지만 그렇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네. 공범이었던 공범인 공동 피고인입니다. 그래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출마하겠다는 선거구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유동규라는 그 인간, 그러니까 개인이 느끼는 그 어떤 인격적 모멸감, 분노감, 이재명으로부터 받은. 네. 예.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든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이재명과 관련된 같은 지역구에 나가서 잘못을 호소하겠다. 뭐 이런 기회로 삼겠다. 뭐 이런 이야기로 저는 사실 들려서 가까이 있었던 사람을 이렇게까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분 아닙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는 그렇죠. 그 나름대로 야당 대표로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커리어의 정점을 달리고 있는데 네. 정점에 달리고 있는 분이 이렇게까지 측근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 상당히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미향이가 그 베트남전 학살 주장을 다시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아마 듣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보고 그냥 혼자서 생각만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 좀 명상을 해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명상을 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마음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오히려 이 사람을 상대로 계속 어떤 분노 감정 또는 화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윤미향 씨가 원하는 행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마음을 좀 냉정하게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이분은 국회의원을 하시게 된 게 민주당 때문이죠.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면서 여러 가지로 그 비례대표를 그 연동형으로 해서 군소정당들한테 몰아주겠다라고 하고선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필요한 쪽으로 다 흡수해서 가져갔죠. 그래서 윤미향이도 국민의힘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 갔었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쫓겨났어요. 네. 뭐 이렇게 쫓겨났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서로 간에 공조하고 있고 공조해서 쫓겨났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 있는데 국가와 관련돼서 대한민국을 자신의 조국이나 또는 정통성 있는 정부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준다라는 점에서는 명상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한 점도 좀 고마움을 느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반체제 망언과 관련돼서는 이제 87년 체제가 이제 우리나라 헌법 체제 아닙니까? 그 대탕트 분위기에서 조성되던 여러 가지의 법적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 법적 판단들을 지금 아무런 변화 없이
구태의연하게 수습해서 가져올 것이냐. 그러니까 과거에 87년 이후의 체제에 대해서 네. 운동권에서 비판했던 것이 냉전 체계를 그대로 갖고 와서 대탕트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대의 변화가 사실은 2020년대 이후로 또 크게 발생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무시하고 87년 이후 체계를 무조건적으로 다 수용을 해서 이런 윤미향 씨 발언 같은 것들도 국회에서 허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너무나 극단적인 시대착오적 발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그 선거 과정에서 또 어떻게 신분이 바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로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하나만 믿고 지금 이렇게 까불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포스코와 관련해서 그 포항시민단체 범대위가 최정우 회장이 자격이 없는데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장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업무상 고발, 배임 혐의, 또 뭐 이렇게 업무 방해 혐의로, 그러니까 배임 혐의는 그 호화 해외 그 이사회 출장 관련해서 배임 혐의. 네네. 그다음에 업무상 방해 혐의는 그 자격 없는 자가 후보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명단을 바꿔놨는데 네. 압박을 가했다. 뭐 이거거든요. 예.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업무 방해 자체는 네. 이제 위계를 쓰거나, 그러니까 뭔가 사수를 쓰는 거죠. 네. 위력, 그러니까 힘이나 지위 상의 고하를 이용해서 힘의 네. 우열 관계를 이용하는 건 위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근데 이제 최정우 회장이라고 한다면 현재 상태에서 새로운 회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네. 위력이 있는 관계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고발이 이루어져서 수사가 진행 중인 중에서는 네. 서로 이해관계가 불법적으로 합쳐져 있는 최정우랑 후보 추천위원회 네. 7명이 네. 공범이죠. 네, 공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위력 관계상으로 그분이 등장을 직접 했던 아니면 요새 굳이 사실은 직접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네. 비대면이 다 활성화돼 있어서 비대면일 수도 있고요. 스피커폰으로 등장하셨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 아니면은 뭐 친서 같은 건 아니겠죠. 옛날 스타일이니까. 예, 그런 형태. USB는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등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고요. 회의장에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 갖고 서로 지금 설왕설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곳에 세상이 유비쿼터스이기 때문에 어디든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신체, 몸이 자리에 없었다라는 알리바이만 가지고는 의사 전달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연결되는 세상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최정우가 회의장에 들어갔건 안 들어갔건 네. 최정우가 후보 추천위원회 7명에게 네. 전원에게건 또는 한 명에게건 네네.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쳤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7억 원의 호화 이사회도 캐나다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이사회 포스코 건물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라는 것을 꼭 그렇게 한 정해진 장소, 옛날에 주총 장소 정해지면 거기를 막 다 막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죠. 용역관패가 주총 장소 봉쇄하면은 네. 주총이 무산되고 뭐 한때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고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점에 관련돼서 이사회도 사실 온라인 이사회 형태로도 많이 진행할 수가 있고요. 예. 그건 방식은 상당히 자유롭고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거기에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줬는지 에 대해 네. 장소적인 문제만 갖고 알리바이만 주장하는 것 갖고는 설명이 안 되고 네. 이게 위력과 관련된 문제는 충분히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인적 구성 그리고 본인의 지위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거는 충분히 이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호화 해외 이사회 그 자체는 배임 혐의 적용이 불가피하다. 재산상 손실을 입혀서 손해를 입힌 행위인데 그 사무처리상 필요했느냐? 전혀 필요하지 않았는데 그걸 선심성으로 사내이사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사회가 진행된 것에 불과하고 네. 개인적인 어떤 청탁 직접적인 청탁까지는 가지 않아도 개인적인 이해관계상 나한테 나중에 이렇게 해놔야 좀 우호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이익을 사실은 누리기 위해서 회사에 그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이사회가 진행되게끔 굳이 캐나다까지 간 상황이 된다면 그런 상태가 된다면 사실 포스코
법인 전체로 봤을 때는 지출할 필요가 없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된 것이다. 그리고 그 경영적 판단이 개입됐다라는 주장이 항변으로 가능하긴 한데 네. 과연 그것이 필요했느냐라는 문제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은 뭐 한 병에 몇 병만 원 하는 와인을 곁들인 수천만 원 들어가는 뭐 만찬을 즐겼다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와인을 비싼 거 먹고 그 식사비로 몇 천만 원씩 지불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안 되나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배임 증제 수재 문제가 지금 되는 거죠. 사내이사라는 존재는 사실은 이 법인의 자체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검토하라는 사회이사. 그렇죠. 예. 아니면 사내이사로 다 하면 되죠. 서로 다 잘하는 사람끼리 하면 되는데 굳이 교수님들 사회이사로 왜 선임합니까? 그거는 그런 거 감시하라고. 그렇습니다. 비판적 목소리 내라는 거지 가서 향을 즐기시라고 선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미 월급 많이 받고 계실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그와 같은 향응 제공이 배임 수재 또는 배임 증제, 부정한 청탁 문제까지 가게 되고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업무상 배임의 문제까지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당시 그 자리가 왜 필요했느냐? 그 자리에서 주고받던 대화들은 무엇이냐? 네. 왜 그와 같은 형태의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었고 사회사들을 그렇게까지 대접했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즘 저 좌파들이 헬기 타는 게 유행인가? 왜? 아니 이것들도 가서 뭐 전용 헬기를 뭐 수천만 원 뭐 아니 1억 넘게 뭐 썼다는데 전용 헬기 타고 어디 뭐 45분 이동하는데 그 이재명이 헬기를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건가? 헬기 타면 굉장히 좀 사람이 좀 이게 세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헬리콥터라는 거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저는 당연히 없지만 저도 없는데요. 우리 단체장 중에 네. 헬기를 업무상 가장 많이 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손학규 지사예요. 네네. 경기도가 넓으니까. 네네. 차로 가려면 서울을 관통해서 가거나 너무 이게 근데 탈 때마다 겁났대요. 무섭죠. 제가 볼 때도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헬기를 타고 이동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해외에서는 자기 비용으로 해갖고 처리하고 이사회나 이런 것들을 처리한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국민 감정상으로 배치되는 측면의 문제는 넘어가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사실은 헬기를 사용한다. 공공적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를 이사회의 어떤 이동을 위해서 또 그 이사회 자체가 사실은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곳에서 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뭐 그런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거가 가지는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만 좀 부탁합니다. 네. 아까 이제 명상 관련된 이야기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상이 좀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속상한 일도 많고요. 화나는 일도 많고 막 그런데요. 그 두 가지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걸 명상 전문적인 책을 본 건 아니고 명상 살인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책에서 그 문구들이 인용돼 있어서 이제 본 건데 고민되는 주제가 있으시면 혼자 휴대폰을 끄고 차분히 산책을 하는 시간을 갖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산책을 하면 그 자체가 명상이 되고 굉장히 큰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한 가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요새 굉장히 짜증나는 일도 많고 갑자기 화가 나는 일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 순간에 고마운 것을 좀 억지로라도 세 가지 정도 찾아서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자. 그러면 많은 것들이 좀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스스로 얼굴 보시면서 세수하시거나 이빨 닦으시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좀 웃어주시면 건강에도 좋고 굉장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점도 좀 저도 실천을 열심히 할 테니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 종일 산책해야 되네. 하루 종일 산책해야 돼. 그렇게 되면 그리고 하루 종일 고마운 사람 떠올리라면서 하루 종일 이종근 얼굴 떠올리고 이승호 얼굴 떠올리고 뭐 지석기 얼굴 떠올리고 그러고 살아야 되네. 제 얼굴을 떠올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날씨가 좋네 그리고 고마워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아이고 참 명상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승호 변호사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법승